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정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신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병원에 응급하게 내원해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15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15가지를 앞으로 유튜브 총 3편으로 나눠서 그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반려동물 문화 교실에서도 한번 제가 다뤘던 주제인데요. 보호자님들이 알고 계시면 유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 응급하게 내원해야 할 증상 그리고 상황 15가지 중에 일단 첫 번째는요, 호흡곤란입니다. 자, 호흡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힘들게 노력성으로 호흡을 하고 호흡수도 증가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호흡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산소가 충분히 조직에 전달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저산소증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응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호흡곤란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비율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응급상황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호흡곤란 증상입니다. 호흡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실제로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콧구멍이 좁아도 숨쉬기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안쪽에 인후두 쪽이 부어도 숨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좁아져도 숨쉬기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지나 폐 쪽, 즉 하부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으면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중에서 가장 병원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폐수종입니다. 폐수종은 말 그대로 폐에 물이 차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물속에서 숨을 쉬는 형태가 되니까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폐수종은 크게 심장으로 인한 심원성 폐수종과 심장이 아닌 다른 이유로 폐에 물이 차는 비심원성 폐수종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나이가 많고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호흡을 곤란을 호소하면 이거는 심원성의 폐수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폐수종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심원성 폐수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렴, 폐에 염증이 생겨도 호흡이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강아지들이 낙상, 떨어진 걸로 인해서 폐출혈이 동반돼서 숨쉬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협착이 있다거나 상부 기도가 부어서 혹은 이물이 껴서 기도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은 숨을 못 쉬게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도 아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새벽에라도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응급처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병원에 급하게 내원하셔야 되는 응급상황 두 번째는요, 기침 증상입니다. 기침은 호흡기 문제로 할 수도 있지만 심장 문제로도 기침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기침 증상을 먼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 증상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기침이 있으면 병원에서 기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의 원인 중에 대표적으로 기관 협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관이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좁아졌을 때는 기침을 쉽게 유발하게 되고 우리 거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기침을 하게 되죠. 이게 좁아지게 되면 기침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침하다가 갑자기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기관 협착이 하는 기침도 빨리 진정시켜주는 처치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폐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반복된 기침으로 인해서 기도가 많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빠르게 약물 처치 받아서 기침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이 커져도 기관을 거상시키고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침을 할 수 있어서 이 경우는 2차적인 심장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빠르게 진단을 해서 심장을 관리해줘야만 기침도 완화되지만 후속 합병증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 증상을 보이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응급한 상황만 사실 있는 것은 아니고 알러지가 있거나 공기 중에 뭔가 자극할 요인이 있어도 기침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응급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발작입니다. 자,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발작의 원인의 70% 이상은 뇌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발작이라고 하는 증상을 보였을 때는 아이가 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발작을 지속했을 때는 뇌에 그만큼 데미지가 축적되기 때문에 빠르게 발작을 완화시키고 원인을 파악하고 발작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도 뇌의 문제로 발작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뇌수막염이나 뇌수두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올 수 있는 뇌 질환으로는 뇌종양, 뇌경색 등도 발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특발성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발작은 존재를 합니다. 그 외에 뇌가 아닌 문제로 발작을 할 수 있는 요인에는 신장 콩팥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간이 안 좋아서 암모니아 수치가 많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발작은 가능하고 전해질이 불균형하고 저혈당이 오는 경우에도 발작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은 하나의 증상으로 이 증상을 완화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발작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작은 대개 보호자님이 처음 목격하시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대개 그래도 발작 증상 보면 놀라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병원에 응급하게 내원해야 될 증상 네 번째는요, 바로 떠는 증상입니다. 떤다는 거는 아이들이 보통 통증을 심하게 느낄 때 떨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디스크 질환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급성으로 증상이 발현될 수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통증을 가장 먼저 유발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많은 활동을 하지 않고 평소 활달했던 아이가 활동이 제한이 되고 계속 떨고 있고 때로는 보호자님 만졌을 때 깨갱하는 소리를 낸다면은 실제로 아이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어떤 신경계통의 통증 외에도 췌장염이 오거나 담낭 쪽에 염증이 생기더라도 상복부 쪽에 심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 같은 경우는 사실 구토나 설사 혹은 식욕 저하 등이 동반되기 마련인데 그런 증상 없이 단순히 통증으로 인한 떠는 증상만으로도 췌장염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떠는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몸에 통증이 있는 거니 병원에 내원하셔서 통증의 원인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담낭염 같은 경우는 염증에 지나면 그래도 내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담낭 안에 점액이 가득 차서 담즙 배출이 잘 안 된다거나 결국 담낭이 누출이 된다.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이 누출이 되는 상황은 굉장히 응급하게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떠는 증상을 보이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빠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마지막 다섯 번째 증상은 보행실조 내지는 후지마비 등의 신경 증상입니다. 보행실조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걸으려고는 하는데 다리가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풀리는 등의 보행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척수에 문제가 있거나 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 다리가 힘을 주지 못하고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약한 경우에는 일단 아이가 보행은 하는데 다리가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대개 보호자님들이 발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대개 그런 경우보다 신경 문제로 다리가 조절이 안 돼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 질환이 좀 더 심화가 되면 뒷다리가 풀리기도 하고요. 척수 쪽에 염증이 생겨도 다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신경 쪽, 중추신경 쪽으로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실조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뒷다리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고양이에서는 심장병으로 인한 혈전 질환이 많습니다. 그 혈전이 뒷다리로 내려가는 동맥 쪽을 혈전이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양쪽 뒷다리가 마비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돌다가 뒷다리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릴 경우에는 하루 이틀 내에도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양쪽 뒷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빠르게 병원 오셔가지고 원인을 파악하고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고양이의 혈전에 의한 후지마비 경우는 치료를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내원을 하신다면은 치료 확률을 조금 높여볼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보호자님이라면 고양이가 후지마비 됐을 때는 더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응급하게 내원해야 할 15가지의 상황과 증상 중에 먼저 5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호흡곤란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기침, 그리고 세 번째는 발작, 그리고 네 번째는 떠는 증상,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행실조 및 후지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관찰을 하거나 목격을 하셨을 때는 내원을 미루기보다는 빠르게 내원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원에 응급하게 내원해야 될 또 다른 증상 5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